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43주년이 되는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도에 전원 참석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도부는 내일 새벽 열차로, 당 의원들은 지난해처럼 특별 열차로 운집한다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전에 태어난 김병민 최고위원과 김가람 청년 대변인 등 젊은 여당 정치인들은 전야제까지 참석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에 꽤나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발언 이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을 찾은 김기현 대표, 호남에 대한 우리의 진심은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한 여론조사 보니까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7명 정부 여당의 광주행의 진정성이 없다고 답했고요. 선거 때만 찾아서 호남 민심을 추켜 세우고 뒤에서 딴말하는 정치인들의 경망스러운 입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올해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을 위한 노래 부를 때만큼은 한마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사후 활용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 운영 주체가 어제 바뀌었습니다. 여수광야 항만공사로 이관됐어요. 네, 2013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10여 년 동안 명확한 사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온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운영 주체가 박람회 재단에서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어제인 16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지난해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운영 주체가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해수부는 그동안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여수박람회장 운영 주체를 기존 박람회재단에서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협의를 6개월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해수부 이관위원회는 개정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기존 박람회재단 직원 26명 전원을 항만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여수엑스포 관리 직원으로 승계한 상태입니다. 해수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승계되는 자산은 박람회장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8,706억 원에 부채는 정부 선투자금 3,665억 원으로 승계 순자산은 5,041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당초 박람회재단은 정부 선투자금 3,665억 원을 오는 2025년까지 상환해야 했지만 이 항만공사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면서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기본 계획을 재수립한 이후 상환 기간 연장을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수부는 여수 박람회장의 운영을 맡아 공공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여수 엑스포 사후 활용 추진당 15명을 항만공사 사장 직속으로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추가 확보했고 추진단과 주식회사 여수 엑스포 관리사무소를 여수 박람회장에 두도록 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업무 인수인계는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직원 인계도 그렇고요. 시민분들로서는 이 박람회장을 인수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앞으로 이 박람회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뭘로 채울 것인가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항만공사는 어제부터 박람회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시작하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14일 기념 행사를 개최하면서 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한다는 구상입니다. 항만공사는 우선 여수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해 새로운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해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항만공사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 올해 25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홍보를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에 지역 의견 수렴과 활성화를 위해 6,8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공사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운영에 근거가 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주철현 의원은 이번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항만공사 업무 이관 및 운영 주체 변경과 관련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정책 1호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임에도 기재부를 설득해 박람회 공공개발 사후 활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박람회장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 만큼 사후 활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순천시 오천지구 개발에 건설된 임대아파트 분양을 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순천 오천개발지구에 건설된 임대아파트 단지 중 일부 아파트가 조기 분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놓고 임차인과 건설사 간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 오천지구에는 현재 영무 예다음 아파트 임대건설 사업자가 최근 조기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분양 가격 1억 8,800만 원에서 2억 1,300만 원을 임차인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양가 제시에 대해 임차인 대표단은 현재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며 현재 금액에서 최소 10% 정도는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들은 임대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이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분양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임차인분들은 임대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도 문제지만 건설사가 분양 절차를 지키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임대건설사의 조기 분양 전환 추진에 대해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최근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를 반영하지 않은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건설사가 조기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입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단은 현재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 조건으로는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분양 정환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고 오천지구 다른 임대아파트 임차인들과 연대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이 시간에 광양 매화축제 관련해서 축제 기간의 교통 혼잡 문제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축제가 개최되는 광양시 다안면 주민들 그 기간에 대책 마련 역시 촉구하고 있어요. 네, 올해 광양매화축제가 122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며 전국적인 봄꽃 축제로 거듭나고 있지만 늘어나는 관광객들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커져가고 있다며 현지 주민들로부터 광양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제 개최 지역인 광양시 다안면 주민들은 축제 개최 기간에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외부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었다며 광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축제 성과 보고회 및 간담회에 참석해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평일은 인근 하동까지 왕복 4시간의 시간이 걸렸고 주말에는 아예 외부로 일을 보러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며 축제 기간 동안 교통 문제로 현지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축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 매실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은 이 축제가 열리면 판매 증대 등의 효과를 보겠습니다만 불편도 그래서 감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지역 주민 전체를 보면 축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지 주민들은 주최 측이 현지 주민들에게 차량 운행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축제 기간 중 통행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축제 기간 중 현지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축제 개최 기간 중에 우선 주말 행사만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지 주민들은 축제 개최 기간 중 외지인들의 축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축제 기간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계절 음식점이나 품바 공연이 축제장을 점령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매실 재배농가 주민들도 일부 관광객들이 마을에 들어와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매실나무를 꺾어서 농사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또 여름이 돼가지고 너무 더워졌죠. 그냥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 계절이 바뀌는 게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네. 한 방에 여름이 왔어요. 근데 또 내일 비가 오면 다시 또 좀 기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다들 감기, 더운데 또 감기에도 걸리고 요상한 날씨 속을 살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이럴 때 좀 건강 관리 하셔야겠죠. 5월에 서울 30도, 뭐 순천 뭐 28도 뭐 이런 것을 본 적이 또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년 뭐 지구 온난화다 뭐다 해서 온도가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올해가 가장 더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갑자기 변하니까요. 얼마 전까지는 아이한테 네일을 입혔거든요. 어... 5월이어도 같은 5월이어도. 추울까봐. 네, 아니 뭐 실제로도 그랬는데 일교차가 예. 왜요? 아니 보세요. 그거는 그랬는데 유치원에서 갑자기 여름이 되었어요. 선생님들이 자꾸 말씀하세요. 애기한테 내복 좀 그만 입혀갖고 보내라고. 본인의 선택이에요. 지금은 자기의 의사 표현을 다 하는 6살이기 때문에 제가 네. 입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얘기합시다.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이제 갑자기 또 부부싸움의 징조를 네, 보이고 제가 또 얼른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을 주목해 보셨어요? 이게 2년 전에 이제 프랜차이즈 김밥 업체에서 좀 한 200여 명의 식중독 피해자가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뭐 이제 브랜드명도 뭐 다 알려졌었기 때문에 당시 뭐 마녀김밥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김밥 업체에서 식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한 270여 명이 식중독 증상으로 이제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떠들썩했죠. 네, 2021년 8월에 이제 분당 쪽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민사적으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1심 판결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이제 뭐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준을 보니까 이제 통원 치료를 했던 사람들, 네. 통원 치료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 또 이제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사람들한테는 200만 원 1인당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는데 뭐 소비자 단체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런 식중독 사건에서 너무 피해 액수가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액수가 적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입장에서는 한 지점에서 일어난 문제로 너무 많은 피해액을 인정해 버리면 다른 가맹점 업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뭐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많다, 아니다, 적다, 뭐 이런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많다 적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는 달리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손해를 입어서 입은 정신적인 피해 상당액만 보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굉장히 적게 인정하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처벌은 아니잖아요.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100만 원, 200만 원 나온 것이 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직접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꼴랑 이거 받으려고 소송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위생 관리를 잘못해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뭐 이런 업무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로 다뤄진다. 이 점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치료비는 아마 바로 지급 다 하셨을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위자료 부분에 대한 이제 판결로 보이고.
근데 이제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는 게 예전에 2007년에도 부산 지역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도 그 어린이집을 다녔던 원생에게 지급된 배상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당요. 그러면은 벌써 이게 16년 전 판결이잖아요. 그때하고도 많이 뭐 물가도 상승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수준이 여전히 좀 그 못 미친다. 이제 법감정에 못 미친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화재 판결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에는 뭐가 좀 많습니다. 뭐 행사도 많고 특히나 결혼식도 많고 이래저래 경조사비 부담도 늘기 마련인데요. 한 기업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조사를 좀 해봤대요. 근데 5월 한 달만 평균 67만 원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두 분도 워낙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 경조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십니까? 부담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결혼을 이미 했잖아요. 네, 나갈 일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이 그러면? 변호사하고 결혼을 이미 했고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더 저희가 그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 자료가 있어서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경조사를 할 때 좀 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또 신경 쓰이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경사가 있거나 조사가 있을 때 어떤 축의금이나 부의금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문화고 그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뭐 이럴 때는 몰리잖아요. 결혼식 다 그때 하고 싶어 하시니까 한 방에 몰리면 좀 부담될 때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확실히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냥 저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이제 식구가 하나가 더 생겨서 거기에 인맥들 네트워크들을 그렇습니다. 또 이제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결혼식을 하고 받은 축의금이나 아니면 뭐 장례식을 치르고 손에 남는 부의금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할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축의금을 전세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답했다가 증여세 논란이 또 있게 됐었습니다. 오늘은 경조사비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자기야, 서류 정리는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정리한다 한 게 벌써 5년 전이야. 우리 나전이가 벌써 4살이잖아. 그까짓 거 서류 금방이라도 해. 아니 내일이다 한다고. 지금 나는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니, 말은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까지 서류 정리를 지금까지 미뤄? 아니, 우리 나전이 좀 있으면 학교도 가야 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다 좋잖아. 아니, 싫은 왜? 게 어딨어? 싫은 왜? 게. 그 여자가 싫대? 아니 내가 하자면 하는 거지. 뭐 그 여자도 나도 이 결혼 생활에 별로 의미가 없어. 아니, 그래도 내가 뭐 좀 세컨드로 된 것 같잖아.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자식이 있어도 애 아빠를 떳떳하게 밝힐 수가 있나, 남편을 남편이라고 할 수가 있나. 내 신세를 좀 보라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가 해줬잖아. 그리고 매달 양육비도 보내는데 뭘 그러냐. 내 마음을 가졌잖아 자기는. 아니, 그러니까 좀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봐. 내가 더 당당할 수 있게. 어쨌든 뭐 서류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자기 저기 문수동에 건물 있잖아. 아유, 그거 내 명의로 해주면 안 돼? 아이 곧 내 사람 될 건데 뭐가 아깝냐. 에이, 그거 해줄게. 여보세요, 이라순 씨죠? 얼마 전에 부동산 한 건 취득하셔서 자금 출처 알아보니까 증여 받으셨더라고요. 증여세 5억 원 내세요. 뭐라고요? 5억이요? 아, 그거 증여 아니고 그 사람한테 위자료로 받은 건데. 여기까지. 네. 보니까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내연 불륜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서류 정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이제 한 남자의 또 이야기였고 네.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뭐 증여세 또 5억 원 부과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전반적인 이야기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풀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꽁트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여세가 일단 뭔지부터 정리를 해야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말 그대로 증여세는 증여에 부과하는 세금일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증여는 그쵸. 뭐 부모가 자식에게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거 같아요.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증여는 무상으로 준다는 거에 좀 이제 그 핵심이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행위나 어떤 그 거래의 명칭이나 어떤 그 형식이나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해주고 그래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이걸 다 증여라고 보시면 되고 증여세는 당연히 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수증자라고 하거든요. 이 수증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라순 씨는 어찌 보면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 내연남한테 그냥 건물 하나 받은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꽁트 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선에서 보면 이건 실질적인 증여가 맞잖아요. 예. 위자료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겠지만 이제 이라순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이걸 그냥 증여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자료로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위자료라고 하는 내용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다든지 뭐 이제 뭐 그 혼인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가 예. 이전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와 다시 이제 재혼을 하기로 한 약속을 계속 미뤘잖아요. 지금 아기가 4살이 됐대잖아요. 그리고 벌써 5년 전부터 약속을 계속 해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거에 대한 위자료 보답. 개념으로 자기는 받았다라는 건데 이제 송변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이 위자료의 주장의 근거가 만약에 있다. 진짜로 이라순이 이 남자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 청구 채권이 있다. 금전 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판결이 있거나 두 당사자 사이에 그런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근데 돈으로 안 받고 그냥 건물로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랬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죠.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돈으로. 근데 그 사람과 사이에 이거 돈 대신 물건으로 받겠다라고 일종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면 이라순 씨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내가 정당한 채권을 받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상으로 어떤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뭐 또 그 부분에서는 다퉈볼 여지도 있는 거죠. 이거를 꽁트 사례도 그렇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A가 B에게 어떤 부동산을 주었다. 그냥 아무 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줬다. 그러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증여겠죠. 네. 근데 A가 B에게 어떤 형태로든 뭐 손해를 끼친 상황이라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는 기본적으로 돈으로 갚아야 될 것이지만 대물 변제, 그러니까 물건으로 변제를 하는 형태로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물 변제했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조건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내가 채권 채무 관계를 대신해서 물건으로 갚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여가 아니니까 그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뭘 준다는 거에 있어서 그 단어가 증여도 있지만 뭐 양도 뭐 양도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들어봤던 것 같은데 무슨 차이예요? 보통 예, 말할까요? 양도나 매매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보통 예.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 자산에 대해서 뭐 등록 관계 없이 그냥 매도, 교환, 뭐 현물 출자 뭐 이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상으로 이전되는 걸 말합니다. 양도. 그러니까 유상.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산의 이전, 어떤 물건을 이전한다. 부동산이든 어떤 뭐 물건이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뭐 자산이 가장 쉽겠죠? 뭔가 자산이 이전됐는데 반대급부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부동산을 이전해주고 그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너 우리 회사에 와서 뭐 10년을 일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라든지 어떠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근데 증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타인에게 자산을 이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양도인지 증여인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재산을 줄 때 뭐 그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다면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10억을 받고 그러니까 이전해줬다. 그러면 그것은 매매를 한 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양도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주었다라고 한다면 증여겠죠. 근데 방금 같이 명확한 경우면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한 7억만 받고 판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증여세가 이제 무섭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7억만큼은 매매한 걸로 보고 3억만큼은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시세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10억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에 적정 가격에 판다라고 하면 뭐 매매라고 다 볼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예,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뭐 세무 당국에 적발이 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 경조사비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결혼식 축의금이 보통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뭐 나한테 들어온 건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들어온 건지 애매하기도 있고. 하고 그냥 네, 그 네, 자리에서 맞아요. 그냥 현금으로 다 줘버리는 경우들도 그쵸.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맞아요. 증여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엄밀히 말하면 축의금은 대가를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맞아요. 그리고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증여를 혼주 우리가 말하는 혼주인 그 부모에게 준 것이냐 네. 아니면 신랑 신부에게 준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증여에는 맞는데 그럼 증여세 부과 대상이냐 이제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에 대해서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도 있는데 이제 결혼 축의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이 되어서 온 사회적인 관행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혼사가 있으면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혼주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 일체를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축의금을 준 사람이 신랑이나 신부 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서 당사자한테 직접 준 거라고 하면 그거는 제외하고 그 돈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지속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소유권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금액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가서 좀 살펴봐야 돼요. 네. 여기 보면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46조에. 그럼 여기 5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사회통념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이제 시행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고 돼 있어요. 비과세하겠다. 네, 거기에 막 수치로 얼마까지는 비과세 이렇게까지 정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축의금의 액수는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우리가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통념의 기준에 적합한 부분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예 조문에 있어요. 그러면 안 낸다는 거잖아요, 증여세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그런 축하금 정도라면 안 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네. 국세청에 예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뭐 혼수용품 내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구입하는 데 마련하는 자금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만 호화 사치용품이라든지 뭐 주택이나 차량 이런 걸 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사회통념상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이냐 뭐 명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부분 좀 상식적인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축의금으로 예를 들어 10억을 냈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라고 봐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용은 알겠는데 네.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 부모님들도 그 다 이제 뿌리고 나서 이제 거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개념이 네. 상호 부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미 그러니까 부모님 돈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대법원 판례까지 있더라고요. 그냥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축의금이 누구 것이냐. 예. 아무래도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 있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아까 뭐 이 변호사 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축의금이라는 건 그 혼주들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 거다. 근데 그 중에 일부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직접 걔네들한테 줬다라고 볼 만한 그 돈이 있다라면 그 부분만큼은 따로 신상 신부 것이라고 보여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부모님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부의금, 그 장례 치르고 받는 것도 역시 똑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예, 비슷하게 그냥 이해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부의금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자 내는 돈이고 그 결혼식의 축의금은 축하를 하는 의미로 주는 거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부의금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네. 이거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일까요? 아니면 그 상주나 이런 유족들이 받은 돈일까요? 우선 이걸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부의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인 거면 나에게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증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네, 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내가 받는 거에 개념이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부의금에 대한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족들의 고유 재산이고, 그러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고유 재산을 누가 준 거예요? 와서 조문하시는 조문객들이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조문객이 나에게 증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또 증여세를 부과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본다면 그 말씀하신 사회 통념상 네. 이게 뭐 호화 사치, 뭐 주택, 차량 이런 건 이제 너무 큰 액수니까 이제 알겠는데 뭐 10억까지 뭐 그런 건 당연히 이제 뭐 인간 사회에서는 크게 있을까 싶긴 한데. 그만큼 뿌렸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합산 금액이겠죠, 그게. 합산 네. 금액. 우선 제가 한번 우리가 세뱃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것도 증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지금 그러네요. 저 어르신이 나에게 증여 행위를 했네? 뭐 이렇게 법률적인 개념으로 보면 무상으로 나한테 준 거니까. 네. 그러면 이 세뱃돈에 대해서도 다 과세를 할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대부분 다 현금으로 수수가 되는 거라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족 간에 어느 정도 금전을 주고받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과세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 간에는 6억 정도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고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물론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의 합산 금액이에요. 예.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에게 세뱃돈으로 만약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면 10년 동안 1년에 20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추석하고 설날에 2번 준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줄 때 누가 100만 원씩 주나요? 없어요. 어린이에게. 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5만 원, 몇만 원에서 1만 원에서부터 좀 이제 성년 이제 뭐 대학생 이제 갔다 그러면 한 10만 원. 좀 뭐 이번에 어디 입학했다 그러면 한 20만 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 통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기준에서, 근데 나는 특별히 사회관계 인맥이 넓어서 뭐 많이 왔어. 뭐 그런 그럴 수 축이나 있죠. 뭐 부위가 이렇게 많이 왔다 그러면 그만큼 만약에 10만 원씩 10,000명이 온 것과 100명이 온 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리 뭐 이 사람이 인맥이 넓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회 통념상 주는 정도의 수준을 넘었다라고 하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한다는 거죠, 부과를.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가족 간의 경우에는 10년에 2천. 그렇죠. 예. 10년에 2천인데 뭐 재밌네요. 그런 게 있는지도 미성년 몰랐어요. 자녀한테 그렇죠. 2천. 미성년 미성년 자녀. 자녀. 예, 성인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간 자녀에게 세뱃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줬다라고 그것이 근데 그런 집이 밝혀지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통장에 실제로 넣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실제로 밝혀지기는 힘들겠죠. 근데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나머지 1천만 원 부분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죠. FM대로 따지면. 근데 실제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잘 적발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야무에 넘어가는 거지 분명한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네, 세뱃돈 이것까지 그거에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생일에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아이들한테 뭐 주식 사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넣어준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그러면? 주식도 어쨌든 꼭 돈만 증여 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도 맞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2천만 원 적용되는 거예요? 뭐 비과세 되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주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성년 자녀한테도 설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자식이 예쁘면. 그러니까 아들 생일날 뭐 1억짜리 뭐 자동차를 사줬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5천만 원 부분만큼은 증여라고 봐야겠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막 잘 적발되지 않냐면 스포츠카 사주는데 아들 명의로 안 해주고 그냥 아빠 명의로 그냥 사고 네가 타고 다녀라 이런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아빠 회사에 뭐 또 그 그렇죠. 회사 이름을 그려놓고 법인차. 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법인 차량으로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형태로 좀 피해 가는 거죠. 이렇게.
저희도 앞에서 이제 뭐 이낙연 전 총리 청문회 때 이야기가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치인이나 뭐 자산가들에게 증여세 논란은 참 뭐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도 많고 활발하게 또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돈의 꼬리표가 또 없어요.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지 뭐 보완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수록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지금 청년 세대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는 뭐 집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격차가 심해져서 사실은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증여할 재산이 많은 부모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참 이제 이거를 탈피하는 거는 증여세가 사실은 세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하려고 내가 자식에게 판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돈도 내가 준 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제재를 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할 게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네. 왜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세요? 중요할 게 없다니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마음을 젊잖아요, 중요하시면 저는. 행복을 중요하시면 되죠. 예. 근데 어쨌든 세무적인 부분들은 사실 가장 많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세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자꾸 피하고 편법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꾸준히 개정을 하고 이렇게 막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부분은 세무당국에서 잘 알아서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이외에도 좀 범죄에 좀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돈을 주는 건데 어떤 다른 형태로 좀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런 방법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뭐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좀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좀 저도 뭐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벌한다고 뭐 안 일어나나요? 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나요 결국? 아니 그게 안 되니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두분 분들께서 서로 다른 이유로 이제 막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막막하네요. 질문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조사비와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살펴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년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여수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아동들 소원을 들어줬다고요? 네, 매년 5월이면요 LG화학 여수공장 임직원이 램프 요정 지니가 돼서 이 지역 아동의 소원이나 희망사항을 후원하는 지니데이가 열립니다. 예. 올해도 역시 여수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250여 명의 소원을 들어준 행사를 가졌는데요. 지니데이를 담당하고 있는 LG화학 여수공장 대외협력팀 김희수 사원을 만나봤습니다. That's right.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LG화학 대외협력팀의 김희수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지역사회 CSR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니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중에선 가장 장수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년째 아이들을 계속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니데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 LG화학의 임직원이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되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우선 돌봄 아동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연간 한 250명의 아동들의 소원을 성취해가지고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수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연간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었긴 한데, 이전에는 저희가 19개의 공장이 있어요. 그럼 그 공장별로 또 매칭된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 아동센터에 직접 가서 선물도 주고 아이들한테 파티도 열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임직원들도 또 뿌듯해 하시고, 아이들도 원하는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이게 서로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아이들 소원 중에 혹시 소개할 만한 소원이 있을까요? 저희가 모든 소원을 다 보지는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추려주시는 것 중에서 몇 개 기억 남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형하고 같이 쓰던 유선 이어폰이 있었는데 그게 컴퓨터 의자에 걸려서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폰이 없는 상황에서 형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시간에는 시끄럽다고 하시니까 공부를 못하고 있던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받아가지고 형하고 같이 쓰고 싶다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보통 아이들이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빌만 하잖아요. 근데 형 공부하는 거 응원하려고 그렇게 소원 신청했다는 게 너무 좀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본인의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고모네 가족이 그 아이들을 좀 소중하게 돌봐주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고모랑 사촌 형이 싸웠는데 자기가 화해를 시켜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도 못하고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외식 상품권을 받아서 고모네 가족하고 다 같이 외식을 해서 화해를 시켜주고 자기가 폼나게 한번 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소원이었는데 참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좀 대견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초등학생 아닌가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연 같은 경우엔 초등학생이었고 뒤에 말씀드린 사연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상품권 형식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어떤 브랜드를 좀 몇 가지 특정해가지고 의류 상품권 아니면 뭐 식당을 몇 가지 좀 특정해서 외식 상품권 아니면 테마파크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금액을 한 1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필요한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무선 이어폰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희 뭐 LG 무선 이어폰으로 해서 상품을 바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또 따로 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동적으로 좀 아이들 소원을 들어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꽤 많은 부분의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10명으로 해서 조금 더 값어치 있는 소원을 이뤄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는 지역사회 전반에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아동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아동을 좀 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아동이 있나요 혹시? 얘기를 들었던 거긴 한데 외식 상품권을 받았던 아이 중에 저희가 지역에 뭐 초밥 뷔페가 있잖아요. 거기를 희망해서 갔다 온 친구였는데 한 번도 못 가봤었나 봐요. 그런 뷔페를. 처음 가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막 방방 뜨면서 셀카를 엄청 여러 장 찍어서 막 선생님들한테 동영상도 찍고 막 몇 접시 먹었다고 찍어서 보내고 막 그랬었나 봐요. 이게 너무너무 귀여웠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직접 봤으면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 의견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저희 사업장이랑 가까운 뭐 인근 마을 분들이나 최근 접으로 접하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을 지속 가능하게끔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뒷받침이 또 필요하잖아요.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 LG화학의 또 특징이라고 보면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뭐 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런 센터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저희가 좀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다소 적을지 몰라도 복지시설을 향하는 실질적인 도움에는 저희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LG화학은 아이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은 특히 지역사회 미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건 곧 여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더 신경 써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LG화학이 여수 시민 중에 한 명이자 또 파트너로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니데이뿐만 아니라 실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아까 공장이 19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장별로 매월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스파성으로 아니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되게 여러 시설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경험도 했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잘 모르는데도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되게 순수한 마음이겠지만 저를 너무 잘 따라주고 좋아해 주고 하니까 내가 단순히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를 왔는데 오히려 더 치유받고 간다. 이 아이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더 내가 감동받고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참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재 자체만으로 희망을 주는 존재잖아요. 자기가 진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밝고 희망차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5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플라워의 애정 표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